네, 안녕하세요. 백치 네 번째 시간을 한번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브릴라가 굉장히 집안에서는 폭군으로 이렇게 군림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이렇게 수치스러워하는 이런 하숙직경, 자기 집에 이제 공작까지 와서 이제 엉망인 모습, 엉망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공작 167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거 보급한 버전으로. 공작은 그다지 침착하지 못한 목소리로 자주 숨을 돌리며 중간중간 말을 멈췄다가 몇 마디씩 했다. 그는 온통 흥분의 도가니에 쌓여 있었다. 뭐 그러니까 나스타샤를 보니까 뭐 공작 마음에서는 정말 백지장 같은 공작의 마음에서 나스타샤 같은 여자를 보니까 굉장히 그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좋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오만 감정이 났어서 뭐 꿈속에서 본 것 같아요 뭐 이런 소리를 막 하기도 했어요. 바로 이 순간 공작과 나스타샤를 에워싼 사람들 틈새로 처음 듣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사람들을 둘로 갈라놓았다. 나스타샤 앞으로 이 집안의 가장인 이볼긴 장군, 그러니까 가냐의 아버지 이볼긴 장군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프로코트와 깨끗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수염까지 염색을 했다. 가브릴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자존심이 강하고 의구심과 우울증에 시달릴 정도로 허영심이 많은 가브릴라는 최근 2달 동안 약간이라도 자신을 고상하고 귀한 존재처럼 보이게 할 구실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쪽 방면에는 아직 풋내기에 지나지 않아서 끝까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결국 그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자기가 독재자로 군림하는 집에서 마음껏 횡포나 부려야겠다고 결심했지만 마지막까지 자기에게 확실한 답을 주지 않은 나스타샤 앞에서는 감히 그런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돈 번다라는 그 명목 하에 자기가 집에서는 절대적인 왕으로 군림을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강한 나스타샤가 나오니까 깨갱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나스타샤는 그를 무참히 굴복시키고 인정사정 없이 그의 우위에 서 있었다. 가브릴라는 그녀가 자기를 두고 참을성 없는 거렁뱅이라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고 훗날 그 말에 대한 대가를 치러주겠다고 온갖 맹세를 다했지만 만사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공상을 이따금 홀로 해보곤 했다. 그는 이제 또 하나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것도 바로 이 순간에. 이 허영심 많은 인간이 겪어야 하는 하나의 전례 없는 가장 무시무시한 고통은 자기 가족을 호도해야 하는 고문이었다. 그러한 고문을 다름 아닌 자기 집에서 겪어야 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가브리엘라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좀 읽을게요, 계속. 제가 덧붙이는 것보다 조금 이렇게 읽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 2달 동안 밤마다 악몽이 되어 그를 괴롭혀오고 간담을 서늘게 하고 수치로 얼굴을 뜨겁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순간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마침내 그의 아버지와 나스타시아의 상봉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는 가끔 불안하고 초조하게 결혼식장에 참석한 장군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상상은 펼칠 수가 없었다. 그것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이렇게 프로코트까지 입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거는 나스타샤 필리포프나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조서를 보내려고 찾아온 그 순간에 사실 나스타샤의 방문이 이런 목적이 아니면 어디 있겠는가? 자, 하숙생 중에 한 명이 페르디시첸코라는 하숙생이 장군을 붙잡고 나스타샤에게 데려왔다. 자,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덧붙이지만 우리는 가냐와 가냐의 가족들을 비웃을 수 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브릴라의 마음속을 도스토옙스키가 이렇게 헤집어 놓는 것을 즐겁게 웃으면서 감상할 수는 있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삶의 진실이 우아하고 고아하다라고 생각하는 작가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이런 작가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이밀 때는 삶의 진실과 예술의 형식 사이에서 예술의 형식이 고아하게 보이는 위치를 사실은 전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소설을 읽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제3자, 조금 더 나아가면 신적인 차원을 빌어서 이 소설을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제3도 그렇고 여기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계시고 100% 행복한 사람의 삶이 있을까요? 사실은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다. 들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말하는 저도 그렇고. 그런데 도스토옙스키가 예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는 예술의 고아한 형식과 청아한 그 지점은 사실은 삶이라고 하는 지리멸렬함으로부터 분열된 채 존재하기에 예술이 고아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착각을 주는 건데 그런 착각은 이러한 삶의 진실을 예술 스스로가 드러냈을 때 사실은 더욱더 의미를 가지고 뭐 철학적인 용어로 현상한다는 거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분은 이볼긴 장군이십니다. 불운한 노병이시지만 이처럼 매력적인 분을 맞아들일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아,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그러기 뭐 누구 장례를 치러지고 뭐 그다지 아프지 않았어. 내가 딸의 그 죽은 전후의 그 적인지 모르겠는데 그 공작의 여성에 대해서 내가 그걸 해줬고 뭐 장례 비용을 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막 그 이볼긴 그 노 장군이 프로코트 입고 저 그 수염에다까지 이거 뭐라고 해야지? 그 이렇게 포마드 쫙 바르고 나와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가브리엘라는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이야기도 뻥이라는 것을 나스타샤가 딱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스타샤가 갑자기 물었다. 나는 앵데팡댕스를 구독해 보는데요. 5, 6일 전에 거기서 똑같은 기사를 읽었어요. 정말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건 라인 지방을 달리는 어느 기차 안에서 벌어진 얘기인데 영국 여인과 프랑스 남자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래요. 시가를 빼앗아 던진 것도 똑같고 발바리를 창밖으로 던진 것도 똑같고 결말도 똑같아요. 심지어 옅은 하늘색까지도요. 장군의 얼굴이 새빨간 홍당무가 되었다. 니콜라이도 얼굴이 빨개져서 자기 머리를 움켜쥐었다. 뿌찌찌는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페르드신코는 혼자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삼류 신문에서 듣고 그걸 외운 다음에 그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나스타샤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마치 자기 얘기 있냐? 그걸 들켜서 얼굴이 시뻘개진 거죠. 나스타샤는 히스테리를 부리듯 깔깔거렸다. 아버지, 한 말씀 드릴 게 있으니 잠깐만 나오시지요. 가냐가 무의식적으로 이볼긴 작군의 얼개를 붙들고 괴로워서 덜덜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는 끝없는 증오심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이 순간 현관으로부터 요란한 초인 종소리가 또 울리네요. 마치 초인종을 깨트려 버릴 듯한 기세였다. 누군가 심상치 않은 방문이 예감되었다. 막내인 꼴리아가 문을 열어주러 뛰어갔다. 자, 10. 자, 누가 왔을까요? 갑자기 현관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고, 아, 바로 여기 있구나. 이 유다 같은 자식아. 공작의 귀에 익은 고함 소리였다. 잘 있었냐, 이 가브리엘라의 치사한 자식아. 그래, 맞아요. 이 치가 틀림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로고진과 레베제프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그러니까 나스타샤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레베제프는 벌써 그 저기 코봉이 냈네요. 왜냐면은 공중서주고 이래야 되니까. 가브릴라는 이제 또 온몸이 마비된 채 또 이러고 있었어요. 자, 177조. 로고진조차도 일당들 맨 앞에서 몸을 사리며 걸어 들어왔대요. 뭐 이제 한잔하시고. 하지만 그에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고 좀 음울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레베제코 말고도 잔류제프라고 하는 또 뭐 건달 하나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자, 177조. 가브릴라 잘 있었냐? 이 치사한 놈아, 이빨을 뺀 로고진이 오실 줄 몰랐냐? 로고진은 거실까지 가서도 가브릴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거실 안에 나스타샤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로고진은 그녀를 보고 보통 놀란 게 아니었다. 여기서 그녀와 마주치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정말 좋구만. 끝장이구나. 하지만 좋다. 하지만 당해봐라. 어디리. 그는 질식할 듯 헐떡이며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거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아니, 공작. 근데 이제 당신이 여기에 있다니. 로고즈는 매우 뜻밖이라는 듯이 무심코 말했다. 아직까지 각반은 붙들어 맨 채로구만. 지 얘기를. 그는 공작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한숨을 내쉬더니 나스타샤에게 갔다. 가브리엘라가 마침내 제정신을 차렸다.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여기는 마구간이 아닙니다. 나의 어머니와 누이가 있어요. 어머니와 누이가 있는 것은 나도 알아. 어머니와 누이라는 것을 알고 있네. 레베제프가 거들었다. 미스터 주먹은 마침내 때가 왔다고 소리 질렀는지 소리를 버럭 질렀다. 어찌되었던 간에 모두들 가브리엘라가 소리쳤다. 모두들 홀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영문이 있는지. 무슨 영문은 무슨 영문이야? 이 로고즈를 못 알아보나? 너는 내가 주머니에서 은하 3개만 보여주면 발가벗고 바실리에프스키 섬까지 뛰어갈 놈이다. 너는 그런 작자야. 그게 너의 속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매수하러 온 거단 말이다. 로고진이 이렇게까지 모욕을 하는 거예요. 가브릴라를. 로고진은 술이 점점 취해가는 듯 열을 올렸다. 나스타샤 필리포프나 날 내쫓지 마시고 딱 한마디만 해주시오. 이 치하고 결혼할 거요? 아니면 안 할 거요? 로고즈는 얼빠진 사람처럼 그러나 사형 언도를 받아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처럼 용기 있게 질문했다. 나스타샤는 조소 띈 거만한 눈초리로 그를 뜯어다보며 바르바르와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그리고 가브릴라에게 차례로 시선을 던진 후 갑자기 어조를 바꾼다.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 물어볼 생각을 했느냔 말이에요. 안 한다고요. 안 했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안 한다고 그랬어. 여기서 꺼져버려. 넌 취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막 나오는 거고. 내가 네가 지금 또찍기가 너한테 이 여자의 지참금으로 7만 5천 루블을 받을 테니까 내가 그 돈을 대신 준다라고 로고진이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 집안의 웃음을 담당하시는 이볼긴 장군이 이제 오게 되죠. 182조. 한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잔뜩 화가 난 아르달리온 이볼긴 장군이 로고진 쪽으로 다가오며 느닷없이 근엄한 소리로 야단을 쳤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노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야단을 쳤다는 것이 오히려 우스꽝스러움만 더하게 했다. 이 양반 어디서 나타난 거야? 갑시다 영감. 술이나 더 합시다. 로고진이 웃었다. 아니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어도 되는 거야? 니콜라이가 수치심과 노여움으로 울먹이며 소리쳤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여자를 밖으로 끌어낼 사람, 이 모렴치한 나스타샤를 끌어낼 사람이 여기에는 한 명도 없나요? 바르바르가 부르르 떨었다. 나를 두고 모렴치했다고 했나요? 그런 것도 모르고 나를 이렇게 어떻게 취급을 했는지 알겠군요. 당신네 가족이. 음, 그러니까 참 바르바라는 오빠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오빠의 얼굴에 침까지 뱉네요. 아이고 대단한 아가씨야 나스타샤가 소리쳤다. 브라보 푸치치 축하해요. 가브릴라는 눈앞이 깜깜해졌다. 그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온 힘을 다해 누이 동생을 향해 어, 주먹을 내리쳤다. 주먹이 그녀의 얼굴에 와닿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허공에서 가브릴라의 팔을 저지했다. 가브릴라와 누이 사이로 공작이 끼어든 것이다. 그만하세요. 그는 단호한 어투로 말했으나 그의 몸은 지독한 심적 동요로 떨리고 있었다. 너는 끝까지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구나. 가브릴라는 으르렁거리는 거리며 더 이상 분노를 이기지 못해 누이 동생의 팔을 내동댕이 치고 공작의 뺨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뭐 억지 일부러 때린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작을 때리고 말았네요. 음, 뭐 공작은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184쪽 이렇게 얘기했고 후회할 거다. 로고진이 외쳤다. 처녀를 모욕하다니. 그리고 공작 자넨 괜찮은 친구야. 저자들을 포기해. 무시해버려. 가자고. 이 로고진과 가자고. 아, 나스타사 역시 가브릴라와의 행위와 그러니까 여동생 그 여자를 때리려고 하는 가브릴라의 행위와 공작이 그걸 막으니까 갑자기 공작을 때리는 이거 얘는 뭐 분노 조절 장애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조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게 사실은 그래서도 느껴지죠. 그래서 좀 읽기는 웃음도 나오고 좀 씁쓸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나스타샤도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공작이 그렇게 뺨을 맞았는데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이래서 사실은 무시하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거고 여기서 나스타샤의 마음이 조금 이제 공작에 공작에 대한 나스타샤의 마음이 여기서 변하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맞고도 화를 안 내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공작의 태도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스타샤의 마음이 바뀌죠. 그녀의 창백하고 사색에 잠긴 듯한 평소의 얼굴에 새로운 동요의 빛이 역력하게 드러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양 주소띤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제 지점에서는 요 파트에서 나스타샤가 공작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랑에 빠진 것 같네요. 나스타샤의 마음이 요 지점인데 제가 몇 번 읽었을 때는 체크를 안 했네요. 정말 저희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나요? 당신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공작은 나스타샤를 심히 나무라는 듯한 말투로 소리쳤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놀라기도 했고 우습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미소를 가브리엘레에게 던진 후 거실로 갔다. 아, 난 사실 그냥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저분이 잘 알아맞혔어요. 그리고 니나에게, 그러니까 가브릴라의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간다는 거죠. 음, 자, 11쪽으로 그리고 로고진과 나스타샤가 다 이제 나간 것 같습니다. 나갔습니다. 그 집 밖으로 다 나가게 됐죠. 어떻게 보면은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우리가 이제 느껴지는 지점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저번 시간부터 이야기를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방식이 우아하다라는 착각에서 사실은 시작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술을 향유한다라는 것도 그러니까 예술은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우리에게 더 즐거움을 준다라는 좀 뭐라고 얘기되냐면 아이러니를 넘어서 좀 잔인한 지점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봐도 예술은 잔인하면 잔인할수록 그 삶의 진실을 잔인하게 내포할수록 우리가 바깥으로 떨어져 있는 이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타르시스는 우리가 안전한데 다른 사람의 그 비극이라든지 다른 사람이 겪어야 되는 슬픔에서 사실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라는 것이 고전적 비극의 방법론적인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데 그것이 지금 영웅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한 비극이 아니라 이런 식의 일반적인 사람들. 우리는 사실은 옛반진 장군이나 무슨 뭐 옛반진 장군밖에는 없네요. 뭐 옛반진 장군 같은 그렇게 부자로 살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평범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궁핍함이 있고 그런 것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가브릴라 가족이 나스타샤나 로고진 같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우리한테 들이미는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가. 비극은 이런 거고 너희의 삶 자체를 우아하게 예술이라는 의미에서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이론 이성의 의미에서 동떨어지게 만들어 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186쪽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공작은 거실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막내가 뛰어나와 그를 위로했다. 이 가엾은 소녀는 공작과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 하는 듯이 보였다. 그리고 꼬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대단한 미인이던데요. 공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지금까지 그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굉장히 보고는 싶었는데요. 정말 눈이 부실 정도였어요. 만약 가브릴라가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면 나라면 가브릴라의 모든 걸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이 왜 돈을 받겠다는 건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단히 아름다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슈퍼스타인 느낌이 드는 여자인 거야. 근데 형이 돈을 받겠다는 게 문제거든. 나도 자네 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공작도 쓸데없이 이렇게 솔직한 거죠. 물론 그러실 거예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뭐 미치광이 바보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뺨을 맞은 사람은 평생에 그런 것을 치욕으로 받아야 되는데 뭐 그렇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나는 자네 누나가 몹시 마음에 들어. 누나가 가브릴라의 얼굴에 침을 뱉다니.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는진 몰라요. 공작이 그렇게 침을 뱉지 않는 건 용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누나가 왔네요. 넌 뭐하러 여기 있니? 아버지한테 가봐. 얘가 귀찮게 굴지 않았나요? 이제 바르바라 그 누이가 이야기했다. 전혀 안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런데 난 아버지가 로고진과 함께 나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어야겠네요. 니콜라이는 나간다. 다행히 어머니를 모시고 나가 침실에 눕혔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공작은 여태까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모르셨나요? 네,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의 면전에서 그런 여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남의 집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그런 여자에게요. 그 여자가 자신을 존중한다면 앞으로 자신과 어떻게 관계가 될지도 모르는 남자의 집에서 그런 식으로 말해선 안 되죠. 괜찮아요. 공작이 말하며 손을 내저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여자가 공작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무슨 말에 순종했다는 겁니까? 공작이 그 여자에게 수치스럽지도 않느냐고 하시자 그 여자가 정반대로 돌변해 버렸잖아요.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너는 원래 그런 여자가 아닌데 왜 이러고 있으시오? 그러니까 수치스럽지 않소. 당신 그런 여자가 아니지 않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나스타샤는 정말 그런 여자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꿰뚫어 버리니까 흠칫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백치라는 것이 어, 지금 저는 모르겠어요.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그냥 이야기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철학이나 미학을 좀 공부하고 이 글을 이제 다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공작이 상징하는 바가 약간 순수 이성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순수한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꿰뚫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역시 그런 말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삶은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모든 것은 다 깨끗하게 현상이 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태 그 자체를 보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세계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을 못해. 그건 거꾸로 우리가 사회적인 때가 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이
어떤 틀이나 막이 꼈기 때문에 세계 자체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언표를 할 수가 없어요. 언표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 그런데 공작이 여기서 왜 백치라고 하냐면은 이 사람은 보이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스타샤는 착한 여자거든. 그런데 사실은 나스타샤가 착한 여자라고 마음은 착한 여자겠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자체가 또 그 사람의 본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 와가지고 다 시집이 될 수 있는 집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 될 남자랑 시댁 식구 다 깔아뭉개 버리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리고 로고진이라고 하는 정말 무례한까지 와가지고 집을 그냥 엉망을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여자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선에서는 저런 협잡꾼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공작은 그냥 사태 자체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백치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세계가 운행되는 방식의 다른 방식을 이 사람은 보는 거죠. 공작은. 그러니까 로고진의 영혼, 가브릴라의 영혼, 누구의 영혼. 마치 칸트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초험적인 태도를 공작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에휴, 저 백치, 저 바보.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가브리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오죠? 가브릴라가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장 내가 비열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를 용서해 달란 말입니다. 원하신다면 공작의 손에 키스하겠습니다. 공작은 지극히 놀랐고 아무 말 없이 두 손으로 가브릴라를 껴안았다. 두 사람은 진심으로 서로에게 키스를 해주었다. 그러니까 이꼴저꼴로 다 봤으니까 여기까지는 가브릴라가 진심인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마침내 공작이 가까스로 숨을 돌리며 말문을 열었다. 나는 당신이 그런 데는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용서를 빌 아량이 없다는 거지요. 나는 조금 전까지도 당신을 백치로 여겼어요. 하지만 당신은 남들이 전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군요. 당신과는 말이 통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말을 안 하는 편이 좋아요. 여기 당신이 용서를 빌어야 할 사람이 또 있어요. 바르바라를 공작이 가리켰다. 아니에요. 이 집안 식구들은 모두 나의 적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진정으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난 용서해요. 그러면 저녁 때 필리포브나 나스타샤에게 갈 거니? 가라고 하면 갈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 여자의 집에 갈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그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다.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가브릴라가 씁쓸히 웃었다. 나 자신도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과 일부러 그렇게 보이려 했다는 것도 알아요. 한데 그 여자가 오빠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보세요. 그렇지만 그 여자는 오빠를 비웃었어요. 그 대가는 7만 5천 루블로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 집에 7만 5천 루블을 가지고 올 테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다. 이런 거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누가 대사일까요? 191쪽에 공작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반드시 당신과 결혼할 것이고 결혼권에 관해서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보는 확신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녀가 결혼만 한다면 7만 5천 루블이 저절로 당신의 주머니로 곧장 들어온다는 확신이에요. 물론 나는 이 일에 대해 모르는 게 많지만요. 가브릴라는 공작적으로 바짝 다가왔다. 물론 당신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어, 가브리엘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아글라야와 뭐 이런 사람들의 태도 같아요. 하지만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여자들의 복수 심리에서 그런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스타샤는 지독하게 신경질을 잘 내고 의심을 잘하는 데다가 자존심이 세요.
그리고 그녀는 과시를 하고 싶어 하고 나한테 시집 오면서 모멸감을 주고 싶어 하죠. 그녀는 내가 자기를, 다시 말해, 남이 데리고 놀던 여자를 노골적으로 돈 때문에 데려가려는 걸로 알고 날 비열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그녀의 호감을 사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사탕 발림을 하고 싶지 않아서요. 나는 너를 동정한다. 나를 사랑해. 나는 너를 뭐 돈 때문이 아니야. 근데 돈은 받을 거야. 근데 돈을 받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비열하냐. 뭐 이런 얘기겠죠. 나는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남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내가 보기엔 공작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현명한 여자예요. 왜 그러한 고통을 예감하면서 올가미 속으로 들어갈까요? 다른 남자하고도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처지인데 그게 난 의심스러워요. 바로 거기에 속셈이 있는 겁니다, 공작. 그녀 역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는 않지만 사랑하는 자를 때린다라는 말이 있죠. 그녀는 평생 나를 시종 취급할 거기 때문입니다. 아까 거실에서 바르바르와 충돌했던 사건은 우연히 벌어졌지만 나에게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스타샤는 그 사건을 통해 내가 자기를 위해서라면 가족들마저 팽개쳐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난 더 이상 당신을 비열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공작이 말했다. 가브릴라는 속으로 독한 웃음을 지었으나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았다. 공작은 자신의 평가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역시 말을 멈추었다. 조금 넘어갈게요. 어쨌든 뭐 일단의 그 사태는 조금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12장 좀 읽어보고 여기서 이폴리트라고 하는 제가 이제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후반기에서 이 백치라는 작품의 어떻게 보면은 좀 아주 지독한 지점을 마련을 하는 그런 인물인 그 이폴리트라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폐병을 많이 앓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몸이 더 이렇게 안 좋아진 상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이는 198조, 콜리아는 공작을 멀지 않은 리제이나의 거리로 안내하여 이 거리의 입구에 있는 카페 겸 당구장 1층으로 데려왔다. 그것 오른쪽 한 구석에는 칸막이 독방이 있었고 거기에는 오래된 단골 손님인 이볼긴 장군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런 책을 보면서 읽고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날이 조금 이제 뭐 저물었어요. 공작은 200조 여전히 앉아서 장군의 얘기를 들으며 기다렸다. 장군은 수없이 많은 재담을 시작했으나 어느 것 하나 끝내지 못했다. 공작은 앞이 깜깜했다. 이 같은 사람을 그처럼 멍청하게 믿고 있던 자신이 한심했다. 사실 그가 정말로 장군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 공작은 어떻게 해서든 나스타샤 집으로 가기 위해 장군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이토록 지독한 추태를 예상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공작도 알 거는 다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도 있어요. 다 평가는 좀 해요. 자, 근데 206쪽에 이폴리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치렌치예프 대의 집이고 네, 찌렌치예프 대위가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에 홀어머니와 함께 사는 이폴리트라는 그러니까 가브릴라의 집 근처 이제 이웃인 이폴리트라고 18살짜리 폐병쟁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굳이 이 글을 도스토옙스키 글을 조금 구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폴리트 얘기를 하면은 도스토옙스키 글을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의 글은 잘 그려진 풍경화를 느껴지게 하면서도 그 풍경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톨스토이의 묘사가 이게 장중하면 진중하면서도 또 생동감이 있어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의 이 공간 묘사는 마치 핸드헬드 카메라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영화로 따지면 약간 라스폰트리에나 라스폰트리에 감독의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은 현장감이 있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 묘사에서 인물이 움직이는 그 운동성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건물이 있었는데 그런 건물에서 누가 있었다 이게 아니라 누구 집이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집의 외양이나 집의 장중함을 묘사하면서 그 공간성을 묘사를 하고 그 공간에 연극처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화의 카메라처럼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점은 죄와벌에서는 거의 초현실적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라스콜리니코프의 하숙집. 근데 사실은 라스콜리니코프는 살인자의 내면을 그 하숙집이라는 것으로 외형화시켰죠. 근데 이 백치에서의 가브릴라의 집도 사실은 라스콜리니코프의 집 못지않게 미로 같은 느낌은 들어요. 폐쇄적인 느낌도 들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집의 옆에 이폴리트가 살고 있다. 아니에요. 집 대문에서 마주친 206조. 니콜라이가 대답했다. 벌써 아까부터 와 있었어요. 이폴리트의 말 상대를 해주느라고요. 이폴리트가 더 악화돼서 아침부터 누워 있어요. 전 지금 카드를 사러 가는 길이에요. 근데 이제 니폴리트는 여기까지만 멈추네요. 그러니까 이폴리트가 얘가 폐병쟁이고 맨날 집에만 누워 있으니까 다 알 거 아니야. 남의 소식만 또 빠삭하게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집에 누가 왔다. 저 미시킨 공작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다. 뭐 요런 느낌을 많이 받았겠죠. 그리고 로고진이 왔다. 뭐 라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겠죠. 글쎄, 대위 부인이 갑자기 공작에게 말머리를 올렸다. 이 모렴치한 인간이 고아가 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무자비하게 굴었는 줄 아세요? 모든 걸 강도질해가고, 그러니까 이폴리트의 엄마 같아요. 끌어내가고 모든 걸 팔아가거나 하고 잡혀먹고 이젠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이 교활하고 치사한 영감아, 당신이 써준 차용증을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볼긴 장군이 이폴리트 집안에도 피해를 입힌 것 같네요. 나한테 어디 대답 좀 해봐, 이 모렴치한 인간아. 우리 불쌍한 고아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 그 꼴에 술에 취해 발도 제대로 못 가누고 이 교활한 인간아, 대답 좀 해봐. 마르바나 보리소브나 여기 25루블 있어. 난 나약한 인간이요. 레나 베개 좀 줘봐. 자, 그러다가 이런저런 그 에피소드 끝에 공작에게 이폴리트를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209쪽 니콜라이가 말했다. 그 사람은 아까 본 대위 부인의 장남인데 다른 방에 있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오늘 하루 종일 누워 있었어요. 아주 괴팍스러운 친구예요. 툭하면 틀어져요. 내 생각에 공작이 이러한 순간에 오셨기 때문에 매우 창피해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그처럼 창피하게 여기지는 않아요. 이폴리트는 정말 괜찮은 친구지만 수많은 편견의 노예 같아요. 중요한 단서죠. 그 친구가 폐병을 앓고 있다고 했나? 네, 차라리 빨리 죽는 편이 나을 거예요. 내가 그 지경이라면 당장에 죽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이폴리트는 어린 동생들이 불쌍한가 봐요. 그런데 이폴리트에게 오늘 있었던 얘기를 해주니까 몹시 분개했어요. 글쎄, 뺨을 얻어맞고도 지금 공작 당신이 뺨을 얻어맞고도 결투를 신청하지 않는 자는 비겁한 자라고 하더군요. 툭하면 성을 지독하게 내곤 해서 난 더 이상 그와 말싸움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고 보니 나스타샤가 공작을 보자마자 초대한 모양이지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서 사실은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폴리트가 이폴리트라는 인물이 처음에 이제 폐병쟁이로 등장을 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공작이 어제 니네 형한테 뺨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저거 뭐야 아무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아무런 그 결투 신청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작이 문제가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꼴랴의 대화도 굉장히 기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글에서 나오는 특징이기도 하죠. 대사를 통해서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211조. 이폴리트는 오히려 고리 대금업자를 변호하고 나서요. 그러면서 빌어먹을 경제 파동이라는 게 있다면서 그게 호경기와 불경기라고 하며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리 대금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폴리트는 그럴수록 사나워져요. 그의 어머니인 데이 부인은 어떤 줄 아세요? 그 여자는 장군에게서 돈을 받아서 그걸 다시 장군에게 고리로 빌려줘요. 그렇게 지독한 여자가 어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이폴리트에게 돈과 옷가지와 네일을 비롯해 모든 것을 보내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들에게까지 그를 통해 필요한 물건을 보내주고 있어요. 집에서 아이들은 고아나 마찬가지라고요. 바르바르 누나도 도와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시선이 또 드러나는 게 가난하다라고 해서 선하고 가난하다라고 해서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서 장군은 옛반찐 장군 같아요. 옛반찐 장군 집에서 돈을 빌려서 그거를 또 우리 집에 고리로 빌려줘서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드자비를 하는 거고 우리 엄마와 바르바르는 또 저 집이 딱하다고 뭐를 또 갖다 주고 있는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폴리트도 굉장히 거만하게 돈을 빌려주고 나서 돈을 빌려주고 나서 채권자의 입장이 되고 채무자의 입장으로 격화시킨 다음에 거기서도 또 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것 봐. 자네는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들이 없다고 하며 모두 고리대금업자라고 하지만 자네 어머니나 바르바르는 꿋꿋하지 않는가.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남을 돕는 일은 도덕적 힘을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도덕에 대한 도스토옙스키의 이중적이고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이 여기 이런 지점에서 드러나는 건데 도덕이라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내가 너보다 어떤 의미에서 우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는 나보다 한층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이 도덕의 출발점이거든요. 제가 뭐 여기다 유튜브에다가 다른 영상에다가 니체 얘기도 해놓고 뭐 이렇게 칸트 얘기도 해놨지만 결국 도덕을 선천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차원에서 사육이 되고 경험적인 차원에서 습득이 되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극한에 있는 사람이 니체인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도스토옙스키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기독교적인 화해와 기독교적인 왕국이 러시아적인 세계에 다시금 강림할 것을 원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사실은 이 사람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런 식의 묘사는 참 니체적이죠. 음, 네. 여기까지 오늘은 해보고요. 이것도 좀 천천히 나가야겠네요. 그 이폴리트라는 인물이 처음 등장했고요. 중요한 인물이고 이 사람이 지금 공작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들이 속한 하층민이라기보다 중하층민, 중하층민의 그런 세계에서 보여지는 비열함,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도스토옙스키의 방식, 어떤 거기서 우리가 씁쓸함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다. 그 서로 합심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뭐야 조금이라도 도덕적인 우위의 지점을 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이런 도덕극의 형태를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백지 영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